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청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청취자 하이라는 뜻입니다. 네. 요즘 세대 느낌의 이제 인사죠. 그렇군요. 발랄해서 좋았어요. 아니 딴 사람 다 어디 가고 근데 여기서 일하고 이러니까 좀 상태가 다시 낙화된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그럼 저한테 이제 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우영이 하이. 네, 그럼 저는 교하. 네. 교하. 교하. 네. 교하는 원래 그 교하 지구라고 있죠. 네, 저기 네. 파주 쪽인가 네, 그쪽에 그쵸.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야, 그 기분이 어때요 지금? 네? 기분이 어때요? 딴 분들은 지금 다 내려가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처럼 일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네. 예, 맞아요. 아, 근데 기분이 좀 묘하긴 묘하더라고. 이 휴일이 5일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3일을 출근을 합니다. 아, 축하해요. 내일 뉴스 뮤직.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뉴스앤뮤직 제가 진행을 합니다. 네, 많은 그 귀경길과 기성길에 많은 그렇죠. 청취 부탁드리고요. 야. 신청곡 있으시면 샵 094 우물정 09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별로 뭐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되고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우물정 094 샵 094로 문자 보내주시면. 뉴스앤뮤직을 혹시 비하하신 건가요? 비하는 아니고 그냥 네. 가로채려고. 네. 그거 잘 나와요 청취율. 네. 그 우영 아나운서에서 그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청취 여러분 진짜 청취율이 잘 나와요.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바닥이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잘 나오고 있는데 뉴스앤뮤직 잘 나와요. 네. 뉴스와 뮤직의 정면 승부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야, 얼마나 좋아. 휴일 날에도 이 뜻깊게 청취자 여러분하고 함께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니까 그 장혁 씨의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어디서요? 추노에서 유명한 대사죠. 추노. 얼마나 좋아. 그분이 좀 특이한 이 발음을 음성이 참 좋으신데 추석에 일도 하고 발음이 참 아주 특이하신 분이죠. 근데 하여간 참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진짜로. 네. 저는요? 좋아하는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억지로 진짜 아이고 추석이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야지.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추석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서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대본 쓰고 있는 저를 보면서 모 교수님께서는 왜 퇴근 안 하고 여기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하고 싶지만 퇴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토렴 중입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가장 혼잡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는 총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 88.4%가 승용차로 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이 약 591만 대 이를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추석 연휴 통행 실태 조사를 실시했더니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성묘로 인해 권역 내 이동량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여행 나들이 계획 중인 응답자도 23.8%를 차지했는데요. 이동하시는 순간 이제 승용차로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94.5MHz YTN 라디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천권이 대전까지니까요. 대전 이하로 또 내려가시는 분들은 이 YTN 유튜브 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YTN 앱. 네. 예. 참 보면 눈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라디오 그 가청 지역이 대전까지인데.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미안해요. 눈치가 없었어요. 제 눈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못하겠어. 난 진짜 더 이상. 자, 이번 귀성길은 도시간 고속도로 이동 시간 한번 살펴드릴 텐데 서울부터 강릉이 4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서울과 부산 7시간 40분, 서울과 목포 7시간 10분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귀경길은 더 막힙니다. 강릉에서 서울 6시간 20분, 그리고 광주에서 서울이 9시간 10분, 어이구. 목포에서 서울 9시간 50분, 부산과 서울은 10시간 30분이라고. 이러면 중간에서 어디 자고 이렇게 1박 2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주무시고 이러면 진짜 정말 와, 1박 2일로 오시는 진짜 거죠. 이거 이 정도 아니 이 10시간 운전하다 보면 이 뭐죠? 발목이 아파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가다 쓰다. 네. 국도도 이제 정체가 좀 심할 걸로 보이는데 고속국도가 정체되면 도로 전광판을 통해 차량 우회를 유도를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14개 노선 49개 구간은 정체 구간, 우회도로 소요 시간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가족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인해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여기 한 명 있습니다. 자,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용객이 120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로 21만 3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항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연휴 기간엔 인천공항 외에도 다른 공항도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주변에서도 제주도 간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엄청 가더라고요. 네. 예, 젊은 사람들. 게다가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주차장이 무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문제라고 하거든요. 왜요? 가뜩이나 이제 그 공항 주차장 자리가 많이 없는데 무료 운영을 해서 더 이제 혼잡하다. 네, 혼잡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클룩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예약이 가장 많은 여행지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일본, 그리고 베트남, 대만, 홍콩, 태국 순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4박 5일, 3박 4일 이용해서 갔다 오기 좀 가장 편안한 이런 가까운 나라들이 인기가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님, 교수님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우영 아나운서를 그리워하면서 보내야죠. 됐어요? 네.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할 말이 없죠. 네. 이게요. 야,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참 놀란 게 일본 소도시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본은 소도시에 공항이 많잖아요. 네. 공항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그 저가 항공사들이 이 소도시로 가는 좀 싼 비행기 표도 많고, 그리고 뭐 사실 일본 일본 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엔화도 있고, 그렇죠. 엔화도 있고 네. 뭐 가깝고, 네. 그리고 좀 뭐라 그러나 음식도 맛있고, 그렇죠.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많이 가는 거가 가는데 이제 정치권 지금 친일로 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어쨌든 뭐 추석 연휴 때 그 여행들 가시고 뭐 알차게 보내시는 거 참 좋죠. 근데 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특히 이제 소방관, 그렇죠. 경찰분들,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연휴라는 것을 거의 반납하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분들 좀 우선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게 추석 때 못 쉬죠. 설 때 못 쉬죠. 오히려 더 바빠져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우리 모두 좀 가졌으면, 그게 또 명절다운 생각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디 참 뉴스에 뮤직 한다 그랬지. 이게 자꾸 깜빡깜빡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말이에요. 네. 그래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어디 갈 생각은 없죠? 네, 추석 연휴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기 코드는 꼭 빼두시고 화재 조심하시고 벌 쏘임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거는 성묘 갔을 때 이 말벌. 네. 특히 이제 요새 이 응급실 뭐 뺑뺑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음식 조심하시고 또 탈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조심하시는 그런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조금 전 응급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응급실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 시행을 했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 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의대 정원 취소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의대 교수들 오늘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응급실 뺑뺑이뿐 아니라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부는 눈앞에 추석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시기는 이번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당장 지역 필수 의료도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고요. 내년도 의대 정원이 취소가 되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장 피해를 입게 되는 학생들보다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분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얘기한 분들의 상당수는 교수인데 이 교수라는 거는 교수직은 크게 두 업종에 종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교육과 하나는 연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의 균형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 대학 일부 교수를 제외하고는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교육자적인 우리가 어떤 마인드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교수가 무슨 사고 치면은 딴 직종에 비해서 몇 배 욕을 먹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수기 때문에 교육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의대 교수님들도 미래 의료 교육과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의 교육도 중요하고 현재 의료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십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지금 수시 원서 접수하고 지금 10대 1이 의대가 10대 1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현재의 교육보다 미래의 의료 시스템이 더 중요한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보다. 근데요, 이게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는 피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학생들의 인생에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 누구 잘잘못은 이게 가리지 맙시다. 누구 잘못 때문에 누가 이정이 됐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라는 건 꼭 우리 학교 우리 학생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불특정 자수의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의사들도 그렇지만 간호사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때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면은 이분들을 그렇게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사들 역시도 정부 태도 정부의 지금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겠죠. 예?
하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직업윤리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직업윤리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거는 의사 스스로를 위해서도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의사와 환자 사이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어요? 근데 직업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신뢰가 없어졌을 때는 누가 손해일까요? 저는 의사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환자가 믿고 저걸 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뢰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누가 진짜 이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냐면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의사들 파업한 게 제 기억으로는 7개월인가 8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과거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세계 기록을 다시 깨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본인들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모든 거를 좀 차분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너무 감정이 앞세워진 측면이 강한데 전 그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난 정부도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정부도 문제가 많은데 정부 그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뭐냐면 좀 국민들한테 하여간 취지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그 대책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대책, 제가 볼 땐 맨날 말로만 플랜 B, 플랜 C가 있다 그러지. 그 플랜 B, C 있으면 지금이라도 뭘 좀 작동을 시켜야죠.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한데. 전 이것도 사실 그렇고 자꾸 괜찮다. 아니 국민들이 지금 현장이 지금 괜찮지 않다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해봤자 그게 어떤 나름대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좀 저는 좀 일정 부분씩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권 어제 얘기했죠. 그거는 정치권 당연하고 월급 그렇게 많이 받고 그 상여금까지 받는 사람들이 지금 말해요. 맨날 저 어디 가가지고 추석 귀성 인사만 하면 뭐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걸 해야지. 서로 또 남의 탓하고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야 이거 진짜. 예. 나 진짜. 자, 다음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기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정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2010년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영변이 아닌 미국 정보당국이 오래전부터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북한 매체가 발행한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얻는 데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농축시설 공개는 미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항변하면서 핵무기 소형화, 핵탄두 증대 등 미국과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핵무력 강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지 지도는 북한의 핵개발 총책인 홍승무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함께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외에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 시찰과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 현지 지도 소식도 통신이 전했는데 이건 대남 위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활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통일부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북한이 사실 그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핵시설을 전격 공개한 게 미국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차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몇 가지라고 봐요. 첫째,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게요. 그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대 좀 한 1m 조금 넘는 막대 통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한 지름 50cm 정도 되는 거. 그게 원심 분리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를 여러 개를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이게 HU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그러죠.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이게 참 잡기가 힘든 게요. 이거 위성에서 보면 그 대충은 안다는 거예요. 전기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열 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을 수시로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심 분리기 그거 물론 수천 개가 필요하지만 그 뭐 별로 크기가 아니잖아요. 예?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뭐 몇십 대로 해가지고 그냥 옮겨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북한도 뭐 리스크를 안고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고농축 우라늄은 더군다나 여러분 고농축 우라늄의 원자 이 폭탄은요 우리가 핵실험이라고 그러죠. 핵실험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핵실험이 필요 있는 거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 이 폭탄일 경우에는 핵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핵실험을 보통 5번 정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5번을 넘겼어요. 6번, 7번. 이거는 뭐냐면 소형화를 위해서 하는 핵실험일 수도 있지만 소형화 이외에도 과시용으로 저걸 할 수가 있는 그 과시용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거를 공개했다? 공개해도 사실 큰 손해 나는 건 아니라고 전 봐요.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겁도 주고 자기네 피해 안 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공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 후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 김정은을 만나겠다 뭐 내 덕분에 뭐가 하고 뭐 해리스가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되는 게요. 핵 군축 회담으로 이 상황이 바뀌면 어떡하나를 제가 걱정합니다. 핵 군축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시기에 돼버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전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우리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뭐 전술핵을 갖다 놔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트럼프는 아마 상당한 돈을 또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본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 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지만 이 부분에선 우리와 일본이 공동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날이 취해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를 전해드리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스푸트니크가 뭔지 아세요? 스푸트니크가 그거 아닌가요? 우주선? 맞아요.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죠. 저도 네. 압니다. 오. 예전에 일반 상식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고예요. 예. 그거 하나 맞추고 너무 좋아한다. 네. 앞으로 이게 최고예요가 이렇게 약간 그분이 생각나서 최고예요. 누가 그랬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제게는 정말 이런 분들 정말 기분 나쁜 분들이거든요. 바로 그렇죠. 안표상입니다. 자, 안표상 처벌과 관련된 이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인데 문체부가 안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안표 판매 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안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한 건데 지난 3월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돼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을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을 해서 안표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안표상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유명 가수의 공연부터 시작해서 유명 스포츠팀들의 방한 경기 혹은 국가대표팀 경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임영웅 씨 있잖아요, 가수. 임영웅 님이죠. 님이요. 네. 네. 임영웅 님의 그 공연 때 안표가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대충 찍어봐요. 그래도 공연 기본값이 그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 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120만 원. 그러니까 안표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영 아나운서는 555만 원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벌금형이 아니라 그냥 징역형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15만 원, 20만 원짜리 표를 555만 원에 팝니까? 예? 저 그거 보고서 야 이게 또 그 산 분이 계신가? 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임영웅 님이 굉장히 그 유명하고 아니 세대를 초월한 정말 슈퍼스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그래도 너무 비싸죠. 555만 원이 뭐예요? 예? 와 진짜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보면 제가 더군다나 매크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왜 안마기 이렇게 마우스에 대해서 쫙 해도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막 광클이죠. 네,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하여간 이거는 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길을 모아서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 즐거운 휴일을 보내도록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